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잠시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홍인표 목사라고 하고요. 저는 아동문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아지 똥으로 그린 하나님 나라, 권영생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엮어낸 책을 출간했고요. 그것을 계기로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문학 작가일 뿐만이 아니라 또 목사님 처음에 하신 게 있죠. 이렇게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목소리가 성악에서는 어떤 파트를 주로 어떤 분이 제 말하는 톤을 들으면 테너가 아니냐 그래요. 저는 바리톤 같은데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러면서 알자 빈탁하우자 고사센 또 하니까 바리톤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음악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으로 이렇게 전과를 했다 그럴까요? 네, 하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 이제 소원을 했고요. 그 마음 한켠 계속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님을 하고 싶은 소원을 가졌었습니다. 네. 네, 그 신학을 전공한 것과 또 아동문학하고 또 어떤 또 연계성이 있는지도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네. 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순수한 마음, 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문학을 깊이 공부하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동문학을 연구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순수성에 비교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는가? 네, 맞습니다. 대학교 1학년이던 20살 때 대전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가니까 이제 당시 이제 중학교 교사로 있던 저희 둘째 누나 책상에 그림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20대 후반 누나가 그림책을 본다는 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림책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목이 또 강아지 똥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어떻게 똥을 주제로 동화책, 그림책을 만드나 하는 또 참 특이하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을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근데 당시 내용을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중간에 이제 사파가 있잖아요. 사파에 강아지 똥이 이제 민들레 껴안고 내리는 빗물에 녹아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책을 보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가슴 가운데 계속 오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보물처럼 깊이 간직되었는데 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려고 이제 모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40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제목이 오물덩이를 뒹굴면서예요. 제목이 너무 초절하잖아요. 오물. 예. 쓰레기장. 예. 대체 저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분이 또 권영생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 똥처럼 이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권영생 선생님이 왜 이렇게 처절한 제목의 책을 쓰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자세히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분의 삶이 정말 오물덩이를 뒹굴 삶이더라고요. 그 책은 이제 권영생 선생님의 글 모음이에요. 수기도 있고 동화, 희곡, 산문, 시를 종합적으로 엮어서 1986년에 이제 종로 서적에서 출간한 책인데 그러면 이 권정생 선생님께서는 똥도 그렇고 오물덩이도 그렇고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그분의 태생이 정말 강아지 똥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뭐라 그럴까? 뭐 서민층 아니면 서민층을 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분 1937년 일본 동경 근교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거기 자랐는데 태생 자체가 빈민가에서 또 마침 또 그때가 이제 얼마 안 있어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생활한 그 일본 근교 빈민가는 이제 일본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냈는데 뭐 일본 사람이라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선 사람들보다 더 빈민가니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같이 살았지만 모두가 다 빈곤에 처한 사람. 일본 사람들이 더 가난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사람들이니까 체면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에 인분도 치우고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권정선 선생님의 이제 아버님도 처음에 인분 치운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거기서 좀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위치가 좀 올라가면서 그냥 쓰레기 치우는 걸로 하셨다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채통이 있다고 그걸 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가난한 거예요. 더 가난한 거예요. 인분을 치운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똥퍼 이런 거. 똥퍼는 아니고 길거리에 그러니까 그 빈민가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급하면 길거리에다 싸기다 주로 어린이들이 그랬겠죠. 네. 그것을 치운다고요? 예. 그런 걸 치우는 걸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 거 치우면 그러면 국가에서 채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것까지는 책에 자세히 안 나와있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것도 직업이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삶의 가장 밑바닥에 삶을 살았다고 보는데 참 이 현재적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가장 그런 아무도 하지 않는 일본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고는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풀칠하기도 빠듯해요. 그걸 해도. 그리고 그 빈민가다 보니까 또 그 아버님들이 어떤 뭐랄까 소일거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툭하면 뭐가 노름하는 겁니다. 노름, 도박. 그 빈민 상태에서도 나머지 걸 긁어서 또 서로 또 그러다가 권정순 아버님도 경찰서에 몇 번 끌려갔다 그래요. 도박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지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데 뭐 별로 너 조선이니까 조선징이다 이런 큰 차별 없었다고 해요. 다 가난하니까. 예. 오히려. 예. 오히려 또 재밌는 건 이분이 그 일본 사람 어린이들과의 추억이 있어요. 네. 어떤 광대집 광대라고 하니까 그 직업도 뭐 사회적으로 좀 뭐랄까 천시 받았겠죠. 네. 광대집에 그 딸 누나가 있었는데 키도 작고 손도 작았다. 그 누나랑 가끔 이제 영화 정말 푼돈 내고 본 영화집을 가면 그 누나가 고구마 튀김을 수건에 식잔토 쌌다가 자기를 먹여줬다. 그 누나의 따스한 손길 잊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수기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건 그 장면은 수기 없고 수기 외에도 그분의 자신의 삶을 쓴 산문집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나의 동화 이야기라는 그 글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거기서는 일본 어린이들, 조선 어린이들 다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고 오히려 그런 같은 형편에서는 네, 그렇죠.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없었다. 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참 뭐랄까 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족들이 있었는데 아빠는 조선 사람, 엄마는 일본 사람, 딸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 입양. 그러니까 뭐 조금 좀 고상하게 얘기해서 입양이고 당시에는 좀 요즘 같은 입양이라는 시스템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브로큰 패밀리 다시 모인 서러운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가족이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가족을 이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 그 어려웠던 삶을 표현한 책 이제 슬픈 남학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히데코라는 어린이가 나와요. 아니 하나코인데 네. 예, 하나코의 아버지는 조선 사람입니다. 어머니 일본 사람입니다. 하나코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입니다. 근데 이 빈민가 치고 이 하나코네 집이 좀 잘 삽니다. 근데 굉장히 하나코의 부모님은 그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없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집을 항상 잠가놓고, 그리고 하나꼬가 이제 부모님이 나가면은 그 조선 어린 남자아이 준아 우리 집에 와서 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든 방을 못 들어갑니다. 그 거실에서만 노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의 직업이 마약 밀매예요. 아, 잘 사는 사람인데 네. 범죄를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넉넉한 집 같았지만 가장 불쌍한 아이인 게 하나꼬죠. 왜냐하면은 그 책을 보면 중간에 약간 결론부쯤에 엄마 아빠가 잡혀갑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나오는 그 A꼬인가 S꼬인가 조금 헷갈립니다. 아마 A꼬 같은데 A꼬 같은 경우도 하나꼬하고 상먹관계로 준이를 좋아하는 소년인데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늘 아빠 누워 계시고 이런 삶을 이런 불행한 그 환경의 소녀인데 나중에 병에 걸려서 A가 먼저 죽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권정선 선생님께서 처해 있던 그 어떤 빈민의 그 사회상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서 많이 비추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바로 그러한 환경에서 권정선 선생님이 문학가로서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권정선 선생님 아버님이 이제 길가에 쓰레기 치웠다 그랬잖아요. 네. 처음엔 똥을 치우다가 나중에는 쓰레기를 치웠는데 쓰레기 치우다가 이제 헌책 같은 거 있잖아요. 헌책 같은 걸 발견하면 이제 집에다 뒷마당에다 쌓아놨다 그래요. 이걸 읽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팔려고 했을까요? 보물상 업자한테 그렇죠. 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장이 없기도 하고 반 뜯어지기도 하고 네. 뭐 태우다 만 것도 있는데 그 권정선 선생님이 5살부터 가서 그걸 읽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천재적인 어린이였죠. 왜냐하면 혼자서 글자를 깨쳤어요. 읽다가 어디 누구도 교육 시스템의 도움 없이 히라가나 가다카나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혼자 읽다가 글자를 깨쳤습니다. 거기서 보면서 그것이 권영생 어린이의 어떤 아주 문학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취미 생활이라고 가장 시발점이었다. 취미 생활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혼자 앉아서 이렇게 헌책을 보는 게 떨어나간 책을 보는 게 아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권영생에게 문학적 감수성을 주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전 대문호라고 생각합니다. 대문호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자라난 환경과 자기를 이제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 나타난 이제 강아지 똥, 그 똥과 이 인분, 똥과 인분이 똑같은 말이죠. 똥에 대해서 그럼 이 가난한 신분 또 보잘것없는 이제 버려져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혐오스러운 이 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일치시키고 그 안에서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이제 일본에서 그 태평양 전쟁을 다 경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비참하게 사는 일본인 조선인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46년 해방 이듬해 부모님 손잡고 귀국합니다. 근데 와서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몽실언니라는 작품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몽실이를 일본 거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본인이 일본 거지예요. 와보니까 땅 하나 없고 집 하나 거할 곳이 없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족들이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그런 경험도 하는데 뭐랄까요,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머리는 참 좋았습니다. 천재적이었고 16살 나이에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정생이 꼭 중학교 보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뭐 중학교 갈 여력이 있겠어요? 새끼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래도 똑똑한 아들 학교 보내려고 어머니가 막 행상도 하고 한 번 집 나가면 5일 동안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고생해서 돈을 꽤 모았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를 살 만큼 모았는데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화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게 1대 100으로 교환이 돼서 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아주 그냥 휴지 조각처럼 돼버려서 이제 중학교 진학이 좌절됐습니다. 그래 나서 이제 권영 선생님은 이 배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공부하겠다라고 하면서 고향이 그 집 있는 안동을 떠나서 부산에서 일을 하는데 재봉기 가게에서도 일을 하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일은 참 고된데 먹는 거는 부족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학구 신문이 있으니까 책을 빌려다가 밤새도록 읽고 먹는 것은 시원치 않고 하다 보니까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도 또 청소년 잡지에 천여학을 써서 보내서 또 당선도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걸린 상태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권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보지만 그 시대적 배경이 일제시대의 일본에서의 삶,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또 비참한 삶, 또 그 가운데에서 권 선생님을 중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노동을 하셔서 돈을 번 것. 그렇지만 이제 화폐 개혁이 일어나서 그것이 그 소 한 마리 값의 돈이 뭐 염소 한 마리 값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돈으로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의 삶하고도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삶의 많은 부분을 좀 생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좀 이분이 왜 강아지 똥같이 비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꼈냐를 이제 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제 권영생 선생님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좀 뭐랄까 병간호하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세요. 과로하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아버지가 부릅니다. 정생아 미안하지만 좀 당분간 좀 집 좀 나갔다 와라. 네 동생 좀 결혼시켜서 대를 좀 이어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바람 좀 쐬고 오라는 거지 바람 좀 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너 그냥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결심했어요. 아 그래 진짜 밑바닥 생활 해보자 하면서 깡통을 사다가 얻어먹는 생활하는데 이분을 먹여 살린 분들이 정말 가난한 분들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침마다 진짜 초라한 식당을 가는데 아주머니가 얼굴 한번 안 붉히고 밥을 꾹꾹 눌러주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결핵 이게 결핵 때문에 이렇게 아프신 건데 나가서 돌아다니면 결핵이 더 심해졌겠죠. 막 고열로 신음하다 쓰러지니까 어떤 할머니 갑자기 막 뛰어와서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먹여주고 또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뱃삭이. 그러니까 그 뱃사공 할아버지가 한 푼 안 받고 건네주고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이분을 먹여 살렸어요. 이를 통해서 이 가난함 속에서 피처럼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또 나중에 이분이 일찍 기후에 종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뭐 요즘 말로 하자면 사찰 집사님 뭐 그런 거죠. 종직이로 사찰보다는 하는데 당시는 이제 교회에서 종을 새벽 기도에 알리는 종, 예배를 알리는 새벽마다 이거 치는 게 이제 이번에 임무였습니다. 뭐 교회도 돌봤겠죠. 그럼 뭐 단순하게 거기서 임금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숙식 정도 제공을 받는 그렇죠. 뭐 당시에는 그 담임 전도사님도 사례가 너무 부족했다는데 이분도 했겠죠. 조 한 말 뭐 이렇게 받았는데 또 밀주교회 종지기로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있는 이제 조총련 관계 때문에 이제 조총련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쪽하고 좀 인맥이 있다는 이유로 귀국 못한 두 형님이 계세요. 그중 어떤 형님이 돈을 보내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수술을 하면서 폐결핵에 관한 수술 아니에요. 전신 결핵으로
번졌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양쪽 홍파지 다 이제 못 쓰게 됐고 제 생식 기능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홍팥 하나를 떼내고, 왜냐하면 둘 다 떼내야 되는데 둘 다 떼내면 죽으니까 그렇죠. 하나를 떼내고 방광을 떼낸 수술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수술 집도의가 잘 관리하시면 이전은 사실 거라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간호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저씨 6개월도 살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착한 것이, 취직한 곳이 종직이에요. 그 전에는 예. 신앙이 있었습니까? 있었지요. 뭐냐면 이제 그 얘기도 약간 또 뒤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네. 뭐냐면은 아까 그 재봉기 가게에서 점원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어울린 청년이 있었고 또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명자라고 합니다. 명자는 이제 식모 생활하면서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구해주면서 꼭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비참한 거는 이때 같이 어울렸던 남자 청년은 자살을 해요. 명자는 나중에 창녀가 됩니다. 서울 나가서. 이거 저도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뜻은 어디 있나? 왜 그 성경책을 줬던 그 명자가 그 명자가 나중에 창녀가 된다. 서울에 가서 소문 들었는 게 창녀가 됐더라. 이 경정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요. 이 얘기도 나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에 소년 수용이 수술에 되군요. 나오는데 이제 창녀 얘기 이런 건 없지요. 네. 근데 청년 남녀의 애절한 사랑 얘기지만 그게 바로 그 명자와 그 자신과 친했던 어떤 그 청년 얘기를 씁니다. 아까 종지기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이 조한만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이분을 먹여 살리는 분들이 또 주위에 가난한 분들, 가난한 집사님. 그러면서 이분은 이 삶을 통해서 비천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느꼈고요. 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강아지 똥이나 그분의 작품들 일관되게 막 더러운 거, 천한 거, 이런 것, 약한 것들이 주인공인데 이분의 삶이 본인도 강아지 똥이었지만 그러한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되었다고 보고요. 오늘날 평가는 이제 권정은 선생님에 대한 문학지용 평가는 이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등장하기 전에 동화의 소재는 대부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동화의 소재가 더럽고 약한 게 아니잖아요. 왕자, 공주, 천사, 요정 다 아름답고 예쁘고 또 힘이 센 슈퍼맨 같은 존재가 동화의 주인공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렇게 끝난 게 동화였잖아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권정윤 선생님 때부터는 이제 강아지똥, 지렁이, 흙먼지, 다 낡은 바가지 이렇게 비천하고 더럽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음지의 것들이 이제 동화의 주인공이 되고 이러한 약한 것들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소재를 하는데 그것이 이분의 문학가로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큰 획을 그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